나는 올해 쉰둘이 되었다. 이름은 윤아린, 남편은 서진우. 우리는 매년 초가을이면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으로 향한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반쯤 회색 산줄기가 겹겹이 포개지고 소량이 차창을 넘어올 때면 내 가슴 속 어느 오래된 서랍이 덜컥 열린다. 그 서랍 안에는 늘 담비의 사진이 있다. 우리 딸, 5살에 사라진 아이, 흰 원피스, 치아가 아직 다 나지 않아 살짝 어색한 미소, 그리고 손목에 내가 꿰어준 작은 매듭 팔찌, 파란 유리알 하나가 중간에 박힌 세상에 하나뿐이었던 팔찌. 그 아이가 사라진 해는 2006년 가을이었다. 집 근처 대형마트의 문구류 코너에서 나는 새학기 스티커를 고르고 있었고, 진우는 계산대 줄을 서 있었다. 엄마, 물 마실래? 하며 담비가 내 손을 잠깐 놓고 워터 디스펜서 쪽으로 총총 뛰어갔다. 그 잠깐 사이였다. 내 인생을 반으로 갈라 놓은 시간의 틈. 우리는 그날 밤새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그 다음 날부터 전단지를 돌렸다. CCTV 주차장 계단 옥상, 보일 수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전부 들여다봤다. 그러나 아이는 마치 안개 속으로 새우며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그 후로 매년 우리는 오대산 상원사를 찾는다. 처음엔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문은 바뀌었다. 어디서든 아프지 않게 누군가의 품에서 밥 굶지 않고 제발 살아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 어딘가에는 언제나 같은 두려움이 뿌리처럼 남아 있었다. 혹시 이미 세상에 없다면? 그 생각을 밀어내려 무릎을 더 깊게 꿇을수록 다리가 저려와도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다. 통증은 살아있음의 증거였고, 살아있음은 희망의 한 조각이었다. 올해도 우리는 산문을 지나 돌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은빛 하늘 아래 전나무들이 길을 지키듯 서 있었다. 산바람이 나무 사이로 일어 고무신 굽처럼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벚꽃 소리의 잔향이 골짜기를 돌아 나왔다. 진우는 침묵 속에서 두 손을 합장했다. 나는 작은 사진을 꺼내 입술에 한 번 대고 등불 앞에 놓았다. 담비야, 엄마 왔어. 말끝이 떨렸다. 매년 같은 대사 같은 떨림. 다만 해가 바뀔수록 목울대가 더 오래 굳어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돌계단을 내려오는데 하얀 옷자락이 바람 속에 가늘게 흔들렸다. 회색 장삼에 검은 고무장갑을 낀 젊은 스님이 대웅전 옆 화단에서 소나무 모종을 옮겨 심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 위로 빛이 얹히고 눈매는 길고 고요했다. 나보다 먼저 그 모습을 본 진우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하리나, 저 스님, 혹시.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눈빛, 오래전에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낮잠을 자던 담비가 꿈에서 눈을 뜰 때 꼭 그런 눈빛이었다. 안쪽으로 살짝 굽어드는 속쌍꺼풀, 웃을 때 삼각형으로 접히던 눈꼬리, 닮았을 뿐이야. 라는 말을 내 뇌가 먼저 올렸지만 심장은 당황스러울 만큼 크게 뛰었다. 스님은 우리를 힐끗 보더니 작업을 멈추고 합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내 발바닥이 제 것이 아닌 듯 어질어질했다. 안녕하세요, 법우님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그 울림에 나는 십수년 전 담비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다 잠깐 졸다 깬 어느 밤이 떠올랐다. 엄마, 또 불러줘. 그럴 때 아이의 목소리는 항상 조금 더 낮아졌다. 사람은 사랑할 때 음성이 더 조용해진다고 나는 그때 처음 배웠다. 스님, 여기 오래 계셨나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출가한 지는 이제 6해가 좀 넘었습니다. 산 아래 진부에서 지내다가 30 즈음 상원사로 올라왔습니다. 30.
담비가 살아 있었다면 올해 정확히 31살.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멋대로 작은 떨림을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숨기려 손을 포개 쥐었다. 법명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진우가 물었다. 연설 옌슈에입니다. 영곡과 눈. 이름이 예뻤다. 얼어붙은 들에도 피어나는 겨울의 하얀 숨. 나는 무심코 스님의 손목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곳에 낡은 매듭이 보였다. 갈색 실줄기에 작은 유리알 하나. 빛이 닿자 아주 어릴 때 담비 손목에서 깜빡이던 그 색이 반짝였다. 파랑. 바다와 하늘 사이의 경계처럼 미묘했던 그 파랑. 스님 손목에 있는 팔찌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너무 낮아져서 스스로도 듣기 어려웠다. 스님은 팔목을 살짝 비틀어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걸 잡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수행할 때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거의 울 뻔했다. 내 손끝에서 바늘처럼 따끔한 것이 튀었다. 혹시 가운데 작은 글자 새겨져 있나요? 스님은 잠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뒤집어 보여주었다. 띠안, 라틴 알파벳으로 아주 작게 박힌 각인. 아이가 알파벳을 좋아하던 탓에 나는 그때 단이라고 새겨 넣었다. 우리말 이름 담비의 첫 음절을 아이가 즐겨 적던 소문자로. 진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뼈 마디가 맞닿는 느낌이 생생했다. 나는 겨우 호흡을 고르고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스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경내 뒤편 작은 장대석 평상으로 안내했다. 햇살이 느리게 앉아드는 정오의 마당, 솔가루가 가볍게 날렸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스님은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세요? 어릴 적 기억은 안개 같아요. 연설 스님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5살 이전은 더더욱 흐릿하고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단, 그 다음은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내 입이 떨렸다. 단, 무엇으로 들리셨어요? 단, 비.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놓고는 곧바로 입술을 움찔 깨물었다. 이상하네요.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비닐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모서리에 시간 자국이 반짝였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아이, 흰 원피스, 그리고 파란 유리알이 박힌 팔찌. 스님,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연설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속눈썹 그림자가 뺨 위로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장삼의 끝을 한번 뒤집었다. 스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익숙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 속 팔찌를 짚었다.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도 울음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다. 울음은 진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 나는 사실은요로 시작하는 무수한 말을 삼켰다. 진우가 내 손등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그의 천은 언제나 현실로 나를 불러올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날 우리는 더 묻지 않았다. 하룻밤 더 기다리자고. 진우는 나에게 속삭였다. 빨리 말하고 싶지. 그런데 너무 급히 던지면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길을 내려오다 상점계에서 빨간 팥죽을 사 먹었다. 그 달큰한 뜨거움이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내려가는데도 내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설 스님의 눈,
목소리, 팔찌, 그리고 그 이상한 꿈 이야기가 눈꺼풀 안쪽에 계속 상영됐다. 새벽녘, 나는 시커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쉰둘의 이마, 희미하게 염색이 벗겨진 머리카락,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눈. 나는 속삭였다. 담비야, 엄마 내일 말해도 될까? 유리창 너머. 상하늘이 아주 느리게 옅어졌다. 나는 그 미묘한 색의 변화에서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상원사로 올랐다. 연설 스님은 마당 한쪽에서 시주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검은 고무장갑 대신 맨손이었다. 왼쪽 손목에 매듭이 햇빛에 또렷이 빛났다. 스님, 내가 불렀다.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넷, 나, 진우, 스님, 그리고 팔목의 파란 점이 잠깐 서로를 응시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진우의 어깨에 올라탄 아이. 아이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 담비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아빠, 세상이 작아 보여. 그리고 꼭 이어서 무섭지 않다. 고 덧붙였다. 나는 사진을 스님에게 건넸다.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 스님은 사진을 들자마자 아주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목 아래로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진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소리내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콧날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만약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서 간단히? 스님은 내 말을 다 듣기 전에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오래전부터,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진부읍의 작은 병원에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이라는 단어는 그때 처음으로 정확한 시간 길이를 잃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저 살을 쪼아대는 소금 같은 말. 병원을 나오며 연설 스님이 말했다. 그동안 저는 기도해야겠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저도요. 일주일. 낮에는 집안일로, 밤에는 오래된 사진함을 꺼내며 버텼다. 사진 속 담비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늘 웃고, 늘 뛰었다. 진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말수가 줄었다. 간혹 베란다에서 담배 대신 허브티를 마셨다. 어느 날 밤, 그는 말했다. 하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같을 거야. 미안하다와 사랑한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일주일이 지나 병원 문 앞에 섰다. 대기실 창가에 앉은 연설 스님은 두 손으로 매듭팔찌를 쥐고 있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의사의 첫마디는 짧았다. 친자 관계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상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울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뱉었다. 연설 스님, 아니, 서담비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없이 창밖을 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눈물 대신 지난 시간의 무게가 잔설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의사실을 나서며 담비가 아주 조용히 내게 물었다. 엄마, 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다. 뼈와 뼈가 맞닿고 심장과 심장이 겹쳐졌다. 스님의 장삼에서 솔가루 냄새와 은은한 향내가 났다. 그 냄새는 내가 그동안 상상 속에서 몇천 번 껴안아 본 내 딸의 채취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상원사 마당에 앉았다.
해가 산등성 뒤로 물러나고 저녁 종소리가 골짜기들을 천천히 쓸고 지나갔다. 담비는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당장 내려가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오래 숨 쉬었고 지금의 저를 여기서 배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꼭 내려갈게요. 우리가 잃어버린 날들을 조금씩 복구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하는 기나긴 기술이라는 걸 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알게 되었다. 그 밤 상원사 위로 별이 돋았다. 별빛이 눈물처럼 차갑고 눈물처럼 따뜻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담비야, 드디어 우리 다시 시작이구나. 그 다음 주 토요일, 담비는 장삼 대신 검은 코트를 걸치고 내려왔다.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오래전 학부모 공개 수업 날 교실 문 앞에 서 있던 그 심정으로 서 있었다. 반가움과 긴장과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의 두려움. 담비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오며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냄새. 무슨 냄새? 밥 냄새요? 집 냄새? 그 말에 나는 부엌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밥솥을 열면 김이 훅 올라왔고 찬장에는 담비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이 줄을 섰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간장 어묵, 애호박볶음, 그리고 엄마표 소고기 무국. 나는 이 모든 것을 복구 공정이라 불렀다. 잃어버린 시간을 맛으로 꿰매는 일. 식탁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내 사촌 언니의 아들 도율, 초등학교 5학년. 이번 학기에 전학 와서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 놀았다. 어른들은 아이 옆에서 말을 조심한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이 깎아둔 모서리를 툭툭 건드린다. 도율은 밥 공기를 들며 담비를 훑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스님인데 엄마랑 같이 살아요? 담비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지. 토요일엔 딸이고 일요일부터 금요일은 스님.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매일 아빠. 도율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지하게 물었다. 스님은 왜 머리를 밀어요? 담비가 말했다. 기억을 가볍게 하려고. 그 대답은 어린아이에게도 이해가 되었는지 도율은 오 하며 감탄사를 발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작은 담비는 늘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중앙에 있어야 할 곳에서 조금씩 삐져나와 때로는 구석에 때로는 프레임 밖에 발가락 하나를 남기고 뛰쳐나갔다. 담비는 사진을 덮었다. 엄마, 생일 케이크 위에 있던 그 딸기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기억나? 분명 먹었는데 혀 끝에서 딱 사라졌어요. 그게 이상해서 울었죠. 아빠가 딸기 모양으로 잘라준 젤리를 올려줬는데 그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우가 웃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케이크 위에 젤리를 늘 올렸지. 담비가 진우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우편물, 우리 층 윤 노인이 또 찌개 냄새를 핑계로 올라왔다. 노인은 담비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아이고, 이쁜 아가씨는 누구야? 우리 딸이에요. 내가 말하자 노인은 그 딸이 누구인지 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노인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찾았네. 드디어. 그러고는 담비의 손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다. 우리 할인이는 손이 참 뜨거워. 그 손으로 시금치며 콩나물이 다 살아났지.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살겠더라. 나는 허겁지겁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찌개 나눠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가.
그는 비닐봉지에서 따끈한 녹두전을 꺼냈다. 그 고소한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그날 밤 노인이 돌아간 후 담비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사람 냄새가 나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집은 원래 사람 냄새가 나야 집이지. 둘째 주 토요일에는 동네 시장에 갔다. 담비는 장삼 대신 회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다. 가을 햇살이 판로를 타고 흘러내리는 시장 골목, 어묵 국물과 군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담비는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모든 것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좋은 거군요. 좋지. 나는 담비 손에 호떡을 쥐어 주었다. 꿀이 뜨겁게 흘러나왔다. 담비가 조심조심 한 입 베어 물더니 정말 아이 같은 얼굴로 웃었다. 달아요. 나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달아서 사람도 붙고 추워도 따뜻하고. 그 말에 담비는 한참을 웃었다. 웃는 얼굴은 스님일 때와 달랐다. 스님으로 웃을 때는 눈빛이 먼저 웃고 입술이 나중에 따라오는데 딸로 웃을 때는 입술이 먼저 터지고 눈빛이 뒤늦게 물결을 잃었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듯 자신만만해졌다. 그 즈음 상원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주지스님 원정이 나를 따로 불러 차를 내주었다. 어머님, 담비 보살님의 마음이 흔들리면 내려가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흔들어 주세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원정스님은 차잔을 내 앞에서 살짝 밀어주며 미소 지었다. 흔들림이 있기에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분이 갑자기 딸이 되고 또 스님이기를 동시에 하려면 파도가 몇 번은 세게 칠 겁니다. 그때 왜 이러니 하지 말고 같이 앉아 있을까 해주세요. 나는 차맛을 혀끝에서 한참 굴려보았다. 소립처럼 맑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다. 셋째 주 토요일, 담비가 집에 와서 말을 꺼냈다. 엄마, 다음 주에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여는데 엄마랑 아빠 와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순간 주춤했다. 도시의 부모가 아이의 기숙학교 부모 참관일에 초대받은 기분이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내 손길이 닿지 않는 다른 시간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분. 그러나 우리는 흔쾌히 수락했다. 우린 네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어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끝내는지 그걸 알고 싶어. 진우가 덧붙였다. 그래야 우리도 불안이 줄어들 거야. 템플 스테이 첫날 새벽 4시 범종이 어둠을 흔들어 깨웠다. 우리를 포함해 12명의 참여자가 마당에 둥글게 섰다. 숨이 하얗게 나왔다. 담비는 안내자로 우리 곁을 지켰다. 엄마, 아빠, 예불 시간에는 발걸음보다 마음을 먼저 들이세요. 말은 쉽지만 마음을 먼저 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발을 먼저 들이면서 마음을 따라가게 던져보았다. 대웅전에 들어가 목탁 소리가 등뼈를 타고 올라와 머리 뒤로 세우며 드는 동안 나는 내 삶에서 잃어버린 모든 이름을 떠올렸다. 전단지, 전철역, 경찰서, 유치원, 주차장, 옥상, 그 많은 이름 위에 담비의 얼굴이 겹쳤다. 그러다 문득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의 현재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와 닿았다. 지나간 이름들은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았다. 점심 공양 시간, 우리는 나물과 된장국, 보리밥을 먹었다. 담비가 옆에서 알려주었다. 엄마, 밥그릇은 어른 손바닥만큼, 된장은 2숟가락만. 그 정확한 근엄함이 귀여워서 나는 웃음을 삼켰다. 내 표정을 읽은 담비도 씩 웃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템플 참가자 한 분, 양평에서 왔다는 정설아 씨가 말을 걸었다. 스님, 혹시 가족분이세요?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엄마 아빠예요. 설아 씨는 눈을 크게 뜨더니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부럽네요. 나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너무 늦게 이해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걷다가 설아 씨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5해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말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손을 잡았다. 담비가 멀찍이 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내 반대편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천이 가늘게 이어졌다. 산바람이 세게 불어왔지만 그 천이 바람을 이겼다. 저녁에 백펄배를 하다가 나는 중간에 멈췄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내 앞에 서 있던 선화 보살, 사중에서 봉사를 오래 해온 70대의 할머니가 내 팔을 부드럽게 받쳤다. 쉬었다 해요. 어디 도망가나. 나는 어쩐지 울컥했다. 선화 보살은 갑자기 내 이마를 툭 치며 말했다. 딸내미가 엄마를 다시 데려왔구만. 네? 그래 보이잖아요. 사람이 제 사람을 다시 데려올 때 눈빛이 바뀌어. 당신 눈, 살아났네. 나는 그 말이 고맙고 두려워서 백세 왈배의 나머지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마쳤다. 템플 스테이 마지막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강원도의 별들을 보며 서 있었다. 담비가 다가왔다. 엄마? 응, 나. 꿈이 자꾸 바뀌어요. 어떤 꿈? 예전엔 누군가가 단? 하고 부르면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끝까지 들려요. 담비야. 나는 담비의 손목을 잡았다. 매듭 팔찌의 실밥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 있었다. 나는 그 실밥을 다듬지 않았다. 상처가 있었음을 잊으면 사람은 너무 쉽게 같은 자리로 걸어간다. 도시에 내려온 월요일, 나는 오랜만에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안을 쓸었다. 이웃 송미경 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예전부터 나를 은근슬쩍 부러워하던, 아니 사실은 연민하던 사람이었다. 하린 씨, 따님, 진짜였네. 그의 말에는 축하와 경계가 반씩 섞여 있었다. 나는 미소로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손에는 붉은 국화 한 다발. 이 꽃 절에도 잘 어울리죠. 그는 괜한 농담을 건네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외로움으로 서 있다가 누군가의 소식에 잠깐씩 흔들린다. 흔들리는 동안 서로를 본다. 그게 다일지도 모른다. 어느 토요일 밤 담비가 우리 집 안방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다. 스님은 바닥에서 자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엄마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나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보았다. 담비야, 네가 했던 모든 선택이 그 상황에 너를 살리려고 택한 최선이었을 거야. 사람은 지나고 나서야 다르게 살 수 있었나? 묻지. 그때는 몰라. 몰랐으니 살았고 살았으니 묻게 되는 거지. 담비가 잠시 조용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 잘 살아온 거예요? 응.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너무 잘 버텼어. 다음 날 오후 담비가 상원사로 오르는 버스를 탔다. 차창 너머로 그녀의 손이 작게 흔들렸다. 나는 그 손동작이 두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 같다고 느꼈다. 스님과 딸 상과 도시, 무문관과 현관. 우리는 그 다리를 매주 건너며 잃어버린 날들을 이어붙였다. 한 달 뒤 주지스님이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전해왔다. 어머님, 익명으로라도 우리 절에 자주 오는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주실래요? 기다림이 어떻게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내 상처를 아이들에게 왜? 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담비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상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운 거래요. 선화 보살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결국 작은 법당에서 11살, 13살의 아이들 앞에 섰다. 어떤 기다림은요,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서 다시 시작돼요. 나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요, 끝나지 않는 것 같던 시간도 사실은 작은 문을 하나씩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문들을 따라가 보니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한 명 앞니가 빠져 발음을 예쁘게 어긋내던 소녀가 물었다. 그 집엔 누가 살아요? 나는 웃었다. 살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날 저녁 담비가 내게 말했다. 엄마, 오늘 엄마가 한 말 내가 평생 들었던 설법 중에 제일 좋았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설법이라니 엄마는 말 습관이 세속 그 자체인데 담비가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다. 세속의 말로 말하는 진짜 마음. 그게 더 어려워요. 스님들도 그걸 배워야 하거든요.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세 식구의 첫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의 흰 배경 앞에서 담비는 장삼을 입었다. 우리는 양옆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셔터를 누르려던 찰나 담비가 말했다. 잠깐만요. 그러더니 왼손으로 내 오른손으로 아빠의 왼손을 잡았다. 사진사는 웃었다. 좋아요, 준비. 셔터 소리가 났다. 그 짧은 찰내에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넜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의 다음 사진은 조금 더 가벼울 거라는 것을. 겨울이 왔다. 도시의 나무들은 다 벗었고 산에는 흰 옷이 내려앉았다. 상원사로 올라가는 길은 쉽게 얼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토요일을 거르지 않았다. 눈발속을 걸어 대웅전 마루에 앉으면 세상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고 목탁 소리가 북쪽으로 가늘게 새어나갔다. 어느 눈 오는 날 상원새는 좀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마을의 행자 소년 민겸 18, 중학교 때부터 절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다. 민겸은 담비를 유난히 잘 따랐다. 연설 스님은 화를 안 내요. 그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날 저녁 민겸이 법당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스님, 저 엄마가 다시 결혼했어요.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새아빠가 저를 보면 숨을 쉬는 소리가 달라져요. 민겸은 그것을 설명하려 애쓰며 입술을 떨었다. 숨이 차요. 나는 그 말에 섬뜩하게 마음이 얼었다. 숨이 차다는 말은 어른의 언어로 번역해버리면 너무 쉽게 오염된다. 그러나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정확했다. 위험의 그림자를 이미시우 어낸 숨. 담비는 민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민겸아, 숨 차면 쉬어야 해. 산에서도 그러잖아. 네. 그리고 산에서 길 헷갈리면 표시를 해둬야 하지. 네. 민겸이 지금 여기에 와서 말을 한 게 바로 표시야. 잘했어. 표시를 했으면 다음엔 전화도 해. 나나, 원정 큰 스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민겸은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겸의 집에는 마을 이장님과 지역 학부모회가 몇 번 드나들었다. 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정리되었다. 숨이 멈추기 전에 숨을 살리는 사람들이 움직였다. 나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담비가 스님으로 살아온 시간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던 시간이 아니었다. 멀리서. 그러나 분명 우리를 향해 다리를 놓고 있던 시간이었다. 겨울 한가운데 우리 동네에선 오래된 연말 행사 골목 등불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이 각자의 창틀에 작은 종이등을 하나씩 내걸었다. 나는 등불에 무엇을 그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파란 유리알 하나를 그려 넣었다.
담비가 웃었다. 엄마, 저거 내가 봐도 내 팔찌네. 내가 대답했다. 응, 네가 길 잃지 않게 창틀에 별자리 하나 달아 놓는 거야. 진우는 그 옆에 아주 조그만 딸기를 그렸다. 담비가 깔깔 웃었다. 젤리 아니고 진짜 딸기? 이번엔 진짜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셋이서 그 등불을 켜고 골목의 불빛 사이를 걸었다. 사람들 얼굴이 오렌지 빛으로 익어 있었다. 윤 노인이 손을 흔들었다. 송미경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넨 인사는 해가 지면 켜지는 집집마다의 등불과 같았다. 늦어도 게으르게도 결국 켜지는 불. 연말이 다가오자 담비는 결심을 말했다. 엄마, 아빠, 내년에 3개월간 안거 안주에 들어가려 해요. 그동안은 연락이 거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잠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원정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흔들릴 때 같이 앉아주라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뭘 갖다 주면 좋을까? 담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 손으로 꿰어준 매듭 하나. 나는 그 밤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실뭉치를 꺼냈다. 전에는 파란 유리알 하나를 박았지만 이번에는 투명한 유리알을 하나 넣었다. 빛이 닿는 대로 색이 달라지는 그런 알을. 이번에는 네가 빛을 고르렴.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다음 날 담비는 그 매듭을 받아 손목에 채우고 아주 오래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안거가 시작되었다. 첫 달은 견딜만 했다. 둘째 딸이 들어서자 나는 엉뚱한 순간들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우유를 고르다 캡 뚜껑을 돌리는 소리가 딸깍 날 때,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추며 바람이 들어올 때, 밤에 식탁 위에 사과가 달처럼 혼자 놓여 있을 때, 진우는 그런 나를 모르는 척 알아차릴 줄 아는 기술을 익혔다. 산책할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강변을 걸었다.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다 보면 보이지 않아도 흐르는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실감났다. 셋째 딸 눈이 크게 내렸다. 그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하고 나간 나는 현관 앞에서 잠깐 말을 잃었다. 장사말에 두툼한 패딩을 걸친 담비가 서 있었다. 안거 중인데 어떻게? 담비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원정 큰 스님이 보내셨어요. 눈 오는 밤엔 가족을 안아야 한다고. 나는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듯 담비를 끌어안았다. 진우는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나와 우리 둘을 껴안았다. 세 사람의 천이 현관에 차가운 공기를 밀어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이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누웠다. 담비가 속삭였다. 엄마 한바머리 아빠. 이제 나 어릴 때 기억이 더 선명해져요. 어떤? 마트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데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 다리 사이로 지도가 흐트러졌고 천장 조명이 너무 멀어서 내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그때 어떤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 그리고 그 다음은 깜깜. 나는 담비 손을 꼭 잡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살자.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만들어.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음 날 아침, 담비는 다시 산으로 올랐다. 눈은 밤새 더 쌓였고 길은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버스가 구릉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손을 내리자 손끝이 얼얼했다. 그러나 그 얼얼함은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무게였다. 봄이 오자 담비의 안거가 끝났다. 상원사 마당에는 산수유가 노란 불꽃처럼 피어 있었다. 담비는 우리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다. 수행 노트의 일부였다. 나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오랫동안 아무의 딸도 아니었다. 그 사이 나는 산의 딸이 되었다. 이제 나는 세 가지 부름에 답한다. 연설 스님, 담비야, 얘야. 세 부름이 서로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지탱해준다. 편지를 읽고 나자 나는 아주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가벼움은 잊어버림의 가벼움이 아니라 견딤의 가벼움,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무게였다. 여름이 되기 전 상원사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연등을 만들었다. 담비는 아이들에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쳤다. 도율도 와서 종이등을 접었다. 그는 슬쩍 내게 속삭였다. 이모, 우리 반에 어떤 애는 아빠가 둘이래요. 재혼해서? 그래서 아빠 둘이 학교에 같이 오는데 그 애는 되게 씩씩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 애는 뭐래? 자기는 아빠를 2배로 배웠다고. 도율은 진지했다. 나도 이모랑 이모부랑 그리고 스님이랑 어른을 3배로 배우는 중. 나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의 이야기를 다시 쓰곤 한다. 축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연등을 들고 산문 밖으로 나갔다. 마을 어귀까지 내려가 등불을 강물 위로 띄웠다. 등 하나에 소원 하나. 나는 내 등불에 이렇게 썼다. 길을 잃지 않게. 길을 잃더라도 다시 길이 되게. 담비는 웃으며 내 등을 받았다. 엄마, 그건 이미 우리 가족 슬로건이네. 진우는 자기 등불을 들어 보였다. 그 안에 작은 딸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셋이서 그렇게 웃었다.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지 나는 모른다. 아마도 더 이상 끝을 찾지 않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진짜 끝일 것이다. 다만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딸을 잃었고 딸을 다시 만났다. 그 2문장 사이에는 수많은 토요일이 있었고 그 토요일 하나하나가 작은 다리가 되어 우리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기다림은요, 혼자 있을 때 가장 길고 함께 있을 때 가장 깊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담비에게서 배운 한 문장을 내 삶의 밑줄로 삼는다. 담비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엄마, 슬픔은 모양이 있대요. 그 모양을 알면 덜 아프대요. 그래서 나는 내 슬픔에 모양을 주려고 장삼을 입었고 엄마는 밥을 하셨고 아빠는 말수를 줄였던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우리 슬픔의 다른 모양도 배워보자. 춤추는 모양, 웃는 모양, 조용히 앉아 있는 모양. 오대산의 저녁 종소리가 또 한 번 골짜기를 훑는다. 나는 2손을 모은다. 내게서 사라져 있던 그러나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던 이름을 부르며 담비야. 그리고 그 이름의 대답이 공기 속에서 돌아오는 것을 나는 안다. 엄마, 우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부른다. 부름과 대답 사이의 짧은 정적, 그 정적이 이제는 평화다. 이번 생의 평화, 우리 가족의 평화.